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1월 2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 표현으로서 한미일과 북중러를 대립관계로 표현해 봤습니다. 오늘의 그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편집한 내용은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가 친구가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가정하에 오늘 편집한 뉴스들을 연결시켜 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가정은 결정론적 사고방식 대 확률론적 사고방식이라고 제목을 표현해 봤는데 가정한 대로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관계 더 나아가서는 뭐 동맹까지도 나중에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중국 자체가 해체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북중러 협력관계가 와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원인 가정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북중러 협력이 와해되는 원인이라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무엇이 나타나겠느냐? 그러면은 북한 정권이 소멸하는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첫날 멕시코, 캐나다, 중국산 상품에 대한 막대한 세금 부과 약속하며 관세에 대한 판돈 인상이라는 제목으로 데이비드 골드만 CN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관세 조치가 불법 이민과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범죄와 마약에 대한 보복이 될 것이라고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마약, 특히 펜타닐, 그리고 모든 불법 외국인이 우리나라 침공을 막을 때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국이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막을 때까지 기존 관세보다 10%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중요한 정책 변경이라는 소제목으로 그 코페이 크로스보더 솔루션의 수석시장 전략가인 칼 샤모타는 오늘 저녁에 제안된 조치는 미국의 여러 전략적 산업 부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세금보단 상품 가격 인상, 금리 인상, 이미 취약한 가계 부분의 강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 어차피 관세가 올라가면 그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수입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게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이전되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소비자들이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런 표현은 의도적으로든 CNN이 약간 그 리버럴한 쪽이다 보니까 이런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기 그 트럼프 때 관세는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세탁기, 태양광 패널에도 영향을 미쳤었다. 그리고 이 트럼프는 나프타를 대체한 USMCA 통과를 정치적 승리이자 대통령직의 하이라이트라고 일상적으로 언급해왔다. 왜 멕시코까지 하냐 그러면은 중국이 멕시코에 투자해가지고 껍질만 멕시코로 이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출을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 인상과 다른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또는 20%의 전면적인 관세 인상을 제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발언의 트럼프 당선자의 이 발언에 관세하고 마약하고 지금 연계가 됐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센세이셔널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마약을 그 중국이 스스로 억제하지 않는 한 중국 가구에 대안은 없다.
그렇게까지 연결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정학자 피터 자이안의 트럼프의 내각 인선, 경영권보다 충성심,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이번 그 내각의 인선 그 핵심 요소는 이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이다.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런 표현이 있네요. 누군가 그보다 더 잘한다고 결정한다면 그들은 재빨리 거리로 쫓겨날 것입니다. 트럼프보다 잘난 척하면 안 된다 이 뜻이겠죠. 이런 트럼프의 내각은 공화당의 쇠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 이렇게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지도자들, 재정 보수주의자들, 국가 안보 전문가들이 소외되면서 당은 트럼프의 개인 숭배 아래 점점 더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명자에게 몇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 라이 타이저라는 사람이 있는 거 모양이네요. 더 강한 것 중 하나이고 갭 바드 이게 이런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제가 검색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더 무서운 것 중 하나다. 그래서 이 방송이지만은 여기서 풀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비디오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하는 것을 좀 하는 뉴스레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 내각이 B팀처럼 보인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2달 전 중국이 미국에 제시한 4가지 레드라인이란 비즈니스 인사이더 일본판인데 슐랭 탄이라는 기자가 쓴 것 같습니다. 그 4가지가 대만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중국의 진로와 체제, 그리고 발전의 권리 같은 문제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4가지 레드라인 중에서 대만에 관한 것은 아주 그 중국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 건드리면은 곤란하다 이런 쪽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민주주의의 인권 문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한테 민주주의 잣대와 인권을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트럼프 취임 첫날 무역전쟁 시작될 수도 관세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현재 기존의 바이든 정부의 백악관이 발표한 회담의 요지에 따르면 두 정상이 양자 간의 경쟁적 측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중요성을 강조했고 갈등 회피와 의사소통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는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트럼프는 관세에 관해 말해온 것을 진심으로 실행할 생각이다. 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마지막 그 정부 임기 말에 나오는 대만에 관한 뉴스는 교도통신이 일본과 미국 대만 유사시 미사일 계획 수립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로이터가 보도를 했는데 가네코 카오리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미국은 일본 난세이 제도의 가고시마 남서부와 오키나와 현해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고 필리핀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포병 고이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 그러니까 이 미사일 하이마스라는 것이 바퀴가 달린 거로 고이동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미 해병대 이름이 리토럴 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대가 그 큐슈 남쪽에 있는 요 가고시마 여기 어딘가 그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고 오키나와에도 배치하고 필리핀 아마 북부 내지 이런 쪽에 좀
그 미사일 부대가 이 열도 라인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막을 것 같습니다. 대만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장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뭐 샹하이라든지 뭐 우한시까지도 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재선은 일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고 대만 유산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전문가 두 사람이 담소하는데 그 전날 한 거에 그 담소한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은 사실 안전이라는 물음표 소제목으로 대담이 진행이 됐는데 홍콩처럼 정치적 압력을 계속과의 통치루를 바꾸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얘기하고 시진핑은 푸틴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대만을 침공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중동이나 아프리카 나라들은 러시아에 밀이 없으면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러시아가 제재를 당하더라도 지금 버티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석유 천연가스와 그다음에 이제 그 곡물 수출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서방의 그 제재를 견딜 수 있지만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함으로써 그 전 세계적인 서구의 제재를 받는다면은 자원도 좀 부족하고 14억 인구를 지탱하는 식량 확보도 수입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이 시진핑 엉아가 대만 침공을 결정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얼마나 유리하게 수렴시킬 것인가의 소모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어쨌든 트럼프가 무슨 그 신과 같은 능력이 있어서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내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의도를 짐작하면서 협상이 진행될 것 같네요라는 했는데 뭐 저 같은 머리로는 한국처럼 한반도처럼 그 비무장지대를 설치해서 휴전협정이 일어나지 않겠냐. 제 수준은 그 정도밖에 없는데 다시 그 침공을 안 받으려면은 우크라이나가 군수산업을 한국처럼 발전시키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참 어려운 문제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 입장에서는 트럼프 재선이 지나치게 비관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경제력이 강해지면 이랬는데 계속 그 베이비 드릴 이런 거로 해서 유럽의 이 석유 천연가스를 팔아가면서 스일가스 미국의 경제력이 강해지면은 그 화살 또 일본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겠죠.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강화에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다고 미국 고위 관리는 말합니다. 톰 포터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포터 캠벨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이 동맹이 동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거죠.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호의를 받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은 수십 년이 아니고 수십 년, 70년 이상 남북한이 얼어붙은 전쟁,
프로즌 컨플릭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갇혀있는 한반도의 미묘한 힘의 균형을 뒤흔들 수 있다. 북러 협력이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을 견제하는데 그 레버리지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동맹이 중국에 도움이 되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하지만 중국은 북한, 러시아, 중국이 함께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며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견한 것은 그 증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전문가인 판다라는 사람은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현재의 세계 질서를 훼손할 권위주의적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동맹 강화하는 것은 이를 위한 한 걸음이라고도 말했다. 지금 그 독재 정권 이런 거를 권위주의 정권으로 그냥 돌려서 말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는 그 북러의 자기네들 북중러 이런 관계 속에서는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는 얘기죠. 러시아 동부와 중국 그런데 왜 이 중국이 아주 대놓고 비판을 못하는 이유는 최근에 러시아 동부와 중국을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완공된 상황에서 어떤 레버리지를 사용하기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요 참고적으로 그 중국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라는 말을 써먹은 데가 한겨레 그 사설인데 이 윤 정권 때문에 남북 관계가 악화됐다 했기 때문에 중국하고 대화를 하면서 중국 레버리지를 활용하라는 한겨레는 분명 친중 매국적인 사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비판 의견을 얘기를 하고 싶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 금지 경고, 토마스 마레스카 UPI입니다. 이 UPI가 그 옛날 통일교 재단이 인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한국에 우크라이나의 치명적인 원자를 제공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만약에 그 제공한다면은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한국이 러시아 시민을 살해하기 위해 한국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물론 우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고 그렇게 대응한다면 대한민국은 안보 자체를 강화할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달 초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배치함에 따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트럼프 재선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약간 딜레마에 빠졌다는 뉴스도 나왔죠. 그리고 한국의 관리들은 그 북한이 파병을 하면서 미사일 및 핵기술 공유에 대한 것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사정보당국은 이달 초 10월 31일에 시험 발사된 북한의 신형 화성 19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푸틴은 아마 김정은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상상을 해봐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에 직접 참전하지 않는데 뭐 무기는 대주고 있지만은 한국이 참전하면 안 되지. 거기다가 무기를 보내는 거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참전한다고 우리는 인식하는 거니까 아니 미국이 안 하는데 한국이 니들이 뭐가 잘났다고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자기네 그 러시아 국경을 그 침범해가지고 땅을 일부 뺏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북러 동맹에 의해서
우리 그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그 합법적인 거 아니냐. 근데 남한이 직간접적으로 살상 무기라든지 군대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우크라이나하고 무슨 동맹 관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푸틴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생각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톰 카터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실적에서 순손실이 확대되었다고 보도했다. 니오라는 그 자동차 전기 회사가 니오, 지크, 그 다음에 샤오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엑스팽, 이런 큰 그 전기차 회사들이 있는데, 그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SUV, SU7 EV를 10만 대 이상 판매했다 이렇게 했지만은 중국 내에서 너무 그 경쟁이 심해가지고 잔인한 가격 전쟁과 합리적인 가격 모델을 신속하게 출시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계속 보고하면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자체도 살아남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라는 게 그 허샤오펑인데 이 엑스팽님 모양입니다. 그냥 팽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시팽?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 CEO인데 싱가포르 신문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경쟁 압력으로 인해 대부분의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향후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00개 스타트업 중 100개만 살아남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기업은 50개에 불과하며 실제로 매년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은 4개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그는 말했답니다. 이 일반 그 민간 자본주의 경제를 외형상 그 채택하고 있는 중국이지만은 중국 그 제조 메이커들이 그 과잉 생산하면서 싼 가격으로 밀어낼 수 있는 것은 정부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그 하는 그 생산 산업 체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또 스스로 까먹고 또 생산성 이런 면도 자기네들은 뭐 개선이 됐다고 얘기하려는지는 모르지만 돈으로 따지는 생산성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아마 아닐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갑니다. 제이미 다이머는 차세대 직원들이 일주일에 3.5일 일하고 100세까지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너 프링글 포춘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AI가 이제 좀 발전되면서 그 AI가 잘못해서 지구 최후의 날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주 5일 근무제가 5일에서 3일 반으로 줄어들면서 직원들은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라고 예측했답니다. JP모건이 오류, 거래, 연구, 해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AI 기술을 AI가 인간의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보여줬다. 골드만삭스도 약 3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인력의 약 4분의 1이 향후 인공지능으로 인해 역할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뭐 국내 서울대에서도 그 연구한 게 있고 그다음에 뭐 뉴욕 타임즈에서도 있는데 프레카리토리아 이런 그 새로운 프롤레타리아가 아니고 프레카리토리아인가 그런 이름으로
로봇들이 인간 거지한테 그 동냥하는 인간한테 이 돈을 던져주는 그 그림이 벌써 오래전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그 케인즈가 1930년대에 미리 얘기했는데 그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손자 세대가 주 15시간 근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현재 평균 시간은 36.4시간이다. 영국이 한 3.5일이면은 한 28시간 정도 되겠네요. 조금만 더 줄이면은 3.5일 정도 줄일 수 있는 거는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 다이아몬드 이 기술이 잘못된 손에 넘어가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요 사진 속에 설명하는 것은 그 제이미 다이먼이 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된 거다. 이런 표현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연 1쪽씩 버는 램시마 K바이오 120년 만에 신기록 세웠더라고 남정민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보도를 했는데 제가 그 셀트리온을 분석해가지고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있다는 견해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방송이 나오자마자 셀트리온을 팍 띄워주는 K바이오 120년 만에 신기록이라는 1조 블록버스터가 탄생했다. 램시마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램시마라는 게 류머티즘 관절염 등 치료에 쓰이는 존슨의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 요거에 대해서 같은 이유로 출시를 해서 미국 의약품인가 거기에 패스가 돼가지고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어저께 얘기에서도 중국 원료를 쓰는 그런 거는 제재를 당할 것이다. 좀 그런 이유가 지금 걸려 있어요. 셀트리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중국 의약품 원료를 안 쓰고 있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밝혔는데 셀트리온은 원료 구매선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제 견해는 셀트리온 우리나라 바이오 의약품으로서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도 또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좀 공고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리 잘 나간다래도 회계 투명성이 베이직으로 깔려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페르노 마닐라 최대 슬럼가에서 수천 채의 판자촌 파괴. 자, 수도 마닐라에도 판자촌이 그렇게 많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청계천 변 판자촌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경제개발이 되면서 강제 철거가 되면서 어차피 무허가 판자촌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성남시로 이주를 당했다든지 일부는 그때 시형 아파트들이 되고 있었는데 어떤 옛날부터 살았다면은 입주권 같은 거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돈도 없었던 그런 세대들은 강제 철거를 당해서 그냥 황무지 같은 성남시 야산에 천막 텐트를 로 몰려서 살았던 성남시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우리의 야당 대표나 또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이런 사람들도 판자촌 출신이죠. 청계천. 저도 그 근처 판자촌 출신이긴 합니다.
캐슬린 마그라모 사진 큐레이터 노에미 카사넬리 CNN에서 보도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 이런 화재 원인이 대부분 전기 배선이나 가스통 결함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그러고요. 불난 그런 장면들을 사진을 한 4개 정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누가 불을 질렀는지도 모르죠. 글쎄요. 청계천에 그렇게 살면서 청계천에 화재 생겼다는, 판자천에 화재 생겼다는 얘기는 못 들었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청계천이 이른대로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계곡천, 청계천, 다시 복원을 시킨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된 MB라는 사람이 있죠. 요즘에 청계천이 국내 서울 관광의 유명 관광 코스로 또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물고기도 있고 새들도 있고 어쨌든 잘 했습니다. 여기도 재개발을 해야 되겠죠. 마닐라 판자촌도. 어떻게 수용할 거냐. 어디 살 땅을 또 마련해 줘야 되겠죠. 재개발하기 전에. 상공 야당 지도자 증인에게 위증 강요 혐의 무죄 판결 로이터에서 취급한 걸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는 이면수, 김지혜 보도 에드 데이비스가 편집한 내용입니다. 국내 뉴스에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2차 선 재판인데 2건에 한 3건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더 무섭죠. 뇌물수수 및 1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개발 스캔들 등. 자, 그러면 1차도 항소하겠다 그러고 2차는 무죄 판결 났으면 검찰 측에서 또 항소하겠다 그러고 차기 대선 전까지 아주 끈질기게 현 정권이 물고 늘어지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이 나오는데 꼭 가까이에 얼굴 보이는 요 친구가 강동구청장 했던 이해식이라는 애인데 아주 점잖고 그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 그러는데 이재명이를 성각자 이런 것까지 아주 그냥 완전 쫄개식으로 하는 친구로 읽혀집니다. 그걸 뭐라 그러나요? 당에서 공천을 잘 받은 모양이죠. 완전 충성맨으로 되어 있네요. 사실상 과점, 술병 뚜껑 제조 규제 푼다. 지정대 등록제로 완화 추진. 박소정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했는데 우리 술 먹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던 얘기예요. 사마왕간하고 세왕금속. 여기도 나왔지만 이건 수십 년 전에 우리가 했던 얘기예요. 그 병뚜껑 가지고 주류업체한테 이 주세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거만 카운트하면 되니까 아주 쉽죠. 세금 징수하기가. 그래서 국세청 직속 제조업체라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요거를 완화하겠다 그런 얘기니까 요즘 경제가 좀 디프레이션 우리 경제 쪽으로 가고 있죠. 또 오늘 지역 소주 무학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거 좀 규제 완화 이런 거는 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한항공 인천 구마모토 정지편 운항 27년 만에 재개했다. 운항은 매일 1회 왕복인데 저가 항공은 코로나19 끝나고서 다시 좀 열린 데가 있죠. 저가 항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마모토로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되면서
골프들을 못 치니까 우리나라 이 노인층 세대들이 국내에 어떤 부킹하는 것보다도 골프 관광으로 많이 구마모토를 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구마모토에 TSMC 공장이 들어서고 거기가 경제가 또 활성화될 것 같으니까 대한항공도 정기편을 운항을 재개한 것 같습니다. 영풍 MBK 경영협력계약 공시 논란 확산, 양형모 기자가 동아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강 사장이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MBK와 설립 중인 펀드가 10년 동안 고려한 지분을 보유하며 단기적인 투자 자금 회수 엑시트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은 영풍과 MBK가 지난 9월 공시한 경영협력 계약의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풍은 그렇다 하더라도 MBK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지분 보유의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계약이다 이거예요. 오히려 MBK는 자신이 보유한 고려한 지분과 영풍이 보유한 지분을 함께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공동매각 요구권, 드래그 얼롱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이제 코가 끼인 거예요, 영풍이. 제 생각에는. MBK는 공개매수 종료일 10월 14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혹은 이사회 과반권을 MBK와 영풍 측 인사로 구성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콜 옵션을 행사해 영풍 보유의 고려한 지분 일부를 취득할 수도 있는 콜 옵션 권한도 있다 이게요. 문제는 콜 옵션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의혹이다. 이런 것도 영풍 이사회가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배임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쪽 내용을 공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인용은 안 했습니다만은 고려인 측에서 지금 임시 이사회 개최를 요구했는데 영풍 MBK에서 추천한 이사진들을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해가지고 영풍 MBK에서는 임시총회 지연작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주요 이슈로 경제 뉴스에서 이슈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좀 피곤한 감이 좀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냉정하게 이론 1표니까 주식회사라는 거는 냉정하게 해서 누가 잘났든 못났든지 간에 그러나 여러 가지 좀 따져봐야 될 건 따져가면서 임시 주총이든 정기 주총이든 경영권 여부가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